저는 선한 영향력을 드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를 목표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3세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가진 두 아이의 아버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일단 제 결혼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1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1억 7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다가구 주택의 4층짜리였는데 그때 애가 이제 있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4층까지 올라가고 정말 그런 집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2년이 지나서 전세 연장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전세금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살고 싶었던 장모님 댁 근처의 아파트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도 몇 천만 원씩 오르니까 저랑 와이프랑 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모으는 속도보다 전세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집을 아예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풀 대출, 저희 이제 와이프랑 저랑 사내 대출 포함해서 개인 대출, 그 다음에 주담대까지 다 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네. 4억에 매수를 한 게 첫 제 이제 부동산 시작이었는데 네. 그게 18년도에 제가 계약을 하고 19년 1월에 등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19년도에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서가 사실 회사에서 되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좀 선망의 부서, 진급이 잘 되고 임원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그 회사의 좀 주요 보직이었는데 거기를 가면은 원래는 제 목표가 임원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돈 때문에 못 이루어지는 게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임원이 되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고 임원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그 부서에 가서 거기에 팀장님들 그리고 임원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누구 한 명 행복해 보이지 않고 늘 회의를 몇 시간씩 하고 늘 술을 드시고 주말에도 가족들과 멀리 지내고 가족들과의 불화가 항상 있고 그건 제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내가 임원을 달더라도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목표를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부동산이 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19년부터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한꺼번에 닥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와 또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하셨는데 그 33세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현재 순자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피크 때 20억을 살짝 넘었다가 네. 지금 이제 10억 중반대까지 떨어져서 다시 좀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월부 애청자인데 이제 나오는 출연자분들이 보통 순자산 얘기를 많이 하셨을 때 사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거부감, 위화감 이런 것도 좀 들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 왜 저분은 나랑 똑같이 투자를 시작했는데 왜 저분은 나보다 더 돈이 많을까, 자산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거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할 거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한 끗 차이는 사실 내가 생각만 바꾸면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끗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 또 두 부류로 나뉘어요. 포기를 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포기는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랬겠구나. 근데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도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은 두 끗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끗 차이는 뒤집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곰곰이 들어보시고 동기부여를 받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부님.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한번 우리 시부님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동산은 사실상 뭔가 아무래도 또 금액 자체가 또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얼마의 종잣돈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풀대출을 받아서 실거주집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열심히 갚아 나가다 보니 2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에서 또 돈을 2천만 원을 빼서 그걸로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정말 풀 대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겁 없이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게 지금의 성과가 사실 나긴 했거든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 2천만 원으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저만의 공식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책도 읽고 네.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유료 강의급 무료 영상들을 많이 뿌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만의 공식인 치차 필터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투자에 대입을 해서 첫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첫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 그 통장을 만드셨다가 또 갚아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마통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맞아요. 가지고 시작을 했던 맞아요. 거였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맨 처음에 공부만 하다가 이거 실제로 투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19년도에 옮긴 부서가 전국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였어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만 살았었으니까 사실 이쪽에만 가격에 관심이 있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쪽 부동산 가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 눈에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지방 부동산은 안 오를까라고 검색을 해보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봤는데 지방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럼 어디가 저평가가 됐을까를 처음에 딱 저한테 눈에 들어온 지역이 포항이었어요. 포항. 네, 그때가 19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공급도 별로 없고 미분양도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여기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는 사실 여기가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만약에 제가 월부를 먼저 가기를 들었었다면 네. 지금 순자산이 30억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게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첫 투자를 마이너스 2천만 원 가지고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 해서 시작했던 게 포항 첫 투자를 19년에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시부님. 저는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불인인데요. 네. 공부를 하는 거랑 처음으로 대출 받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어가지고 투자를 실행하는 거랑은 또 다른 스텝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었는데 네. 투자를 처음 하실 때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요? 네. 초보고 네. 마이너스 대출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여유금이 있었다면 조금 더 부담이 덜했을 텐데 와이프는 그냥 전적으로 저를 믿어준다라고 했지만 이걸 잃으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남들 출장 가서 이제 쉴 때 저녁에 나와서 임장하고 그 다음날 1시, 2시에 다들 올라가면서 퇴근할 때 저는 7시, 8시까지 또 임장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좀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동기부여 영상들도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내가 책상에만 앉아서 무서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신발끈 묶는 시간도 중요한데 일단 전 뛰었어요. 일단 뛰면서 중간에 또 신발끈 묶고 마음 다짐 다시 하고 그렇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행동으로 극복을 네. 하신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포항에 임장을 도시고 뭔가 포항에 있는 여러 아파트나 주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한 게 사실 시부님께서 뭐 포항에 연고가 있거나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네. 어떤 지방의 도시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출장 가서 제가 이제 임장을 가면서 어느 정도 좀 지리 같은 것들이 이긴 것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뭐 호갱노도 있었고 아실도 있었고 네.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점은 제가 2천만 원으로 처음 투자를 했는데 2천만 원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없었던 게 제일 어려웠는데 간절하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네.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급매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 있던 단지에.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딸이 3살이었는데 갓난아기 데리고 와이프랑 차를 운전해가지고 일요일 날 내려갔어요. 포항에. 근데 그날 서울에서 포항까지요? 네, 근데 태풍이 온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급매라고 하니까 네. 처음 급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잠깐 사이였는데 막 신발이 다 젖고 양말이 다 젖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매도인이 사실 이제 급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애 안고 와가지고 이제 젊은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좀 그게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천만 원 깎아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원래는 그냥 이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으로 볼 때는 5천만 원 갭 이랬거든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거기서 급매였고 거기서 2천을 더 깎은 다음에 할 수 있었으니까 2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어렵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첫 투자 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차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아까 우리 시부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게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네. 내렸기 때문에 확신 있게 또 포항으로 내려가셔서 그 첫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4년 동안 우리 시부님께서 열심히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월부 구독자분들도 시부님께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직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벌면서 네. 내가 또 자본소득,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투자를 지금 병행을 하고 계신데 와, 이 부동산 투자와 직장 일을 또 4년 동안 계속 병행을 하시면서 순자산 또 20억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오셨나요? 일단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라클 모닝을 해요.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가 원래 제가 직장 끝나고 퇴근한 다음에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운동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네. 애가 이제 둘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밤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 와이프가 온전히 독박이죠. 애를 독박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 아침잠을 줄여서 이때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아침에 막상 일어나 보니까 너무 힘든데 좋더라고요.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독서하고 아침 신문 읽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때도 독서하고 회사 업무 스케줄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19년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부터 계속 아침 시간 그렇게 활용했고 그 다음에 점심 시간에도 계속 책 읽고 그 다음에 저녁 퇴근해서도 부동산 공부하고 주말에도 8, 9시간씩 임장 가고 임장 보고서 쓰고 그리고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임장지로 가요. 그럼 임장지로 가서 이제 애가 이제 자고 있을 때 차에서 자고 있을 때 막 차로 이제 분위기 임장을 막 하고 네. 그다음에 애가 깨면 일단 놀이터로 갑니다. 놀이터로 가서 와이프랑 애랑 좀 놀게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단지 임장을 하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가 좀 지겨워하면 같이 부동산에 들어가요. 네. 그럼 와이프랑 셋이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실거주 집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네. 애가 귀여우니까 또 네. 더 잘해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아이도 그게 또 익숙해지고 와이프도 물론 이제 100% 가족여행에 만족하진 않겠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족여행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 가서도 계속해서 임장하고 오고 그리고 출장 갔다 와서 임장 본 거 또 틈틈이 정리하고 그 생활을 계속 지금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4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네. 미라클 모닝을 항상 한 3일 정도 하다가 나는 저녁파야. 맞아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몇 번을 포기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아이 둘을 키우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책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또 공부하고 주말도 그렇게 오롯이 보내신다는 게 사실상 저는 좀 시크릿 브라더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맨날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맨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만약에 그만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그냥 힘들어서 10분 더 잘까 15분 더 잘까를 매일매일 고민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꼭 미라클 모닝이 아니더라도 뭐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MBTI가 뒤에가 이제 TJ인데 TJ인데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좀 덜 나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더 잡생각만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시간에 차라리 청소하거나 빨래를 개요. 설거지하거나 네. 그러면은 좀 그 생각이 좀 덜해지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뭔가 그런 행동들이 도파민을 분비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또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저도 쉬거든요. 네. 그럼 쉬었다가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재충전해서 가고 그래서 쉬었다 갈지언정 내가 완전 멈춰가지고 그만두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FP인 저로서는 쉽지 않은 솔루션이지만 하지만 네. 우리 시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민할 그 시간에 차라리 몸을 일으켜 빨래라도 해, 설거지라도 해, 뭐라도 움직이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겨내는 그런 행동들을 실천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시부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가족들과 또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 4년의 시간을 잘 버텨왔기 때문에 네. 더 시부님한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가족이 맞아요. 또 안 따라주면 좀 힘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와이프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제가 가계부를 쓸 때 와이프는 가계부를 쓰기 싫어하고 그러면 좀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바뀐 게 축구팀에도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네. 공격과 수비가 조화가 잘 되는 팀이 우승을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도 공격은 내가 하고 수비는 와이프가 하면 되니 내가 임장 가는 시간에 와이프가 고맙게도 처갓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고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도 와이프가 그때 제 시간을 이해해 주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와이프한테 잔소리 안 해도 되고 와이프도 저한테 서운한 얘기 안 하고 운이 좋게도 이제 성과로 보여져서 네. 그것들이 와이프 눈에도 보이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나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가족부터 좀 내 편으로 만들면서 끝까지 한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 우리 시부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나만의 이제 투자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투자 기준이 어떤 네. 거죠?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네.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대원칙은 2개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두 번째는 대중과 반대로 투자한다. 사실 이 2가지만 지키더라도 저는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하는 얘기예요. 투자의 대가들이 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대로 하기가 실전에선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를 찾아볼 때도 전망에 대한 앞으로 시장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측하는 데이터 이런 거. 집값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투자 원칙에 어긋난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투자 원칙대로 했을 때 제가 싸게 샀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들을 지금도 비교 평가해봤는데 아직도 저렴해요. 그러면 저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매도하는 이유가 무리하게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본인의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투자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고 싸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 어차피 1년 뒤, 2년 뒤 혹은 5년 뒤에 오를 텐데 그럼 그때 매도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언제 오르든 만약에 떨어지면 오케이, 더 좋은 기회야. 또 사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이거 매도하고 더 지금 아직 안 오른 지역이 어디지? 내 투자 기준에 맞는 지역이 어디지? 아파트가 어디지? 이거를 찾으니까 시장이 어떻게든 별로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여러분들께서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어떤 전망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에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확고한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시부님은 그게 가능하시지만 일반인들 이제 부동산 공부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두려워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걸 실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누구나 2천만 원 정도의 돈, 이런 돈으로 순자산 1억, 3억, 5억 이렇게 키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출연했던 영상들이랑 좀 다른 점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전 20년, 21년 때를 돌이켜 보시면 너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되게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급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사실 예전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투자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금에서 1년 정도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하셔서 1년 정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투자금까지 합친 금액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뒤에 생길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먹고 좀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고르는 아파트들의 팁을 드리면 네. 일단 어떤 단지들을 봐야 되냐면 가격을 보셨을 때 다른 단지들이 지금 반등을 예를 들어서 뭐 20%를 반등했다. 그러면 10% 정도만 반등한. 그러니까 반등의 폭이 적은 가격이 여전히 저렴한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좋은 입지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일단 싸야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투자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에 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방으로 이제 눈을 돌리셔서 지방을 보시거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전세가에서 이제는 더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실제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전세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를까? 근데 이 전세가는 공급 물량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 물량이 향후 누적 공급이 적은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전세가가 2년 뒤에 올라서 내 추가 투자금이 나올 곳이 어딜까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고 네.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미분양이 수요거든요. 네. 미분양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미분양이 현재도 별로 없거나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곳을 동시에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매물의 수는 줄어드는데 네. 거래량은 지금 수준이거나 더 많아지는 곳 그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이 전세, 그 다음에 매매 둘 다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사실 기축보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져서 그렇죠. 조금만 눈을 외곽으로 돌리면 괜찮은 분양권들이 많아요. 좀 어정쩡한 기축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신축인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아직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칠 수 있는 분양권 혹은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내가 혹시 등기를 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등기를 쳐서 2년에서 4년 정도를 더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제가 지금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소액으로 지금도 접근하실 수 있고 충분히 1억, 3억, 10억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네. 요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나의 아파트, 앞으로 나에게 많은 수익을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찾을 수 있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분석 앱들을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호갱노노, 아실, 리치고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 일단 공급을 볼 때는 저는 부동산 지인을 보긴 하는데 오늘은 지금 리치고가 떠 있으니까 리치고에도 이 기능이 있어서 리치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분석 기능이 있어요. 네. 분석 기능이 있고 시도별 부동산 동향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도별로 보셔도 되고 뭐 이제 시군구별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가격 흐름, 전세 대비 저평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고 사실 이제 서울은 서울 경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방의 입주 물량을 이제 보실 때는 보통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광역시만 보시면 되니까 향후의 입주 물량이 한 25년, 26년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세가율이 있어요. 아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 전세가율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매가가 덜 오르고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지역들이 좋은 지역이어서 여기 전세가율이 좀 높이 올라가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미분양도 나와요. 한 번에 다 보셨네요. 네, 한 번에 이제 리치고에서 이걸 다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미분양 수치도 사실 이제 이 적정 선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 건데 이 미분양의 절대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미분양은 추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감소 추세인지 증가 추세인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지역,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되고 이 리치고가 좋은 게 거래량 매물량 이렇게 한 번에 표시되는 게 리치고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리치고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매물량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매물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리치고에 이제 김건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매물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다. 거래도 늘어나다가 거래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래량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 그러면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아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 이제 서울을 네, 기준으로 맞아요. 받고 요걸 지역별로 한번 네. 쭉쭉쭉 내려가면서 네. 이 그래프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대구가 궁금하면 대구, 울산이 궁금하면 울산, 그 다음에 뭐 중소도시를 보고 싶으시면 이걸 시군구별로 하면은 중소도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구 단위까지도 네, 구 단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누구나 네.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종잣돈이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1년 동안에 한 투자금 정도를 모으면서 네.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부님의 영상도 보고 인터뷰 영상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시부님의 책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아니 이런 생생한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께 나눠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가진 거를 나누고 베풀었더니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나눴는데 오히려 제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인생 목표를 선한 영향력을 드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로 잡았는데 여기서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돈을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10억 넘게 벌어보니 네. 그걸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버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가족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너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제 맘대로. 그런데 나랑 좀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면 어떨까? 그러면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이 감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럼 같이 행복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을 교류하는 동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람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로 이제 뭐 강의를 듣고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후기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인생이 좀 바뀌었다.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글들, 후기들을 볼 때 정말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 제가 오히려 더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이래서 제가 더 행복해져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시부님의 이런 강의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 분들의 피드백이 또 한 번 시부님한테는 희망과 맞아요. 열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부님께서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또 자본소득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네. 투자 활동도 하시고 강의 활동까지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또 강의도 이제 네. 월부에서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정말 하길 잘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게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강의를 하고 그거를 보고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늘 기분이 좋고 기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바뀌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일단 제일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에 넣어놨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그만두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막상 큰 소리를 치시고 나오셨는데 자신은 없는데 제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좀 약간 현실적인 TJ로서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위로나 이런 말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고 맥주 한 캔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좀 작은 부자가 된다면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된 날이다. 그 문자를 받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수강생도 있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더 기운 내야겠다. 힘든데 그래도 책 써야지. 그래도 강의해야지.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하고 요즘에는 제가 두 번째 책 그 돈 버는 애 못 버는 애 내고 크루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크루 챌린지에서 주로 하는 게 목표 달성표를 달성하고 오타니의 목표 달성표라고 있거든요. 네. 만다라트.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선택일기라는 걸 써요. 인간이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몇천 한 가지 150개 한대요. 150개. 네, 150개 정도 선택을 하는데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바꾸면 사실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뭐 5시에 일어날까 말까? 아침에 운동을 할까 말까? 아침을 뭘 먹을까?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선택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좋은 선택으로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건데
이것들을 선택 일기를 쓰면서 해보는 건데 이게 저만 하기 아까워서 네. 크루원들이랑 같이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막상 내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주셔서 이거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감사일기 그래도 저 일주일에 한 몇 개는 쓰자. 매일매일 써야 되지만 네. 생각하고 선택일기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부님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광명의 입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무엇보다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강의였다고 비교 평가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광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입지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고 히말라야 소금님께서는 광명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단지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났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행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강의라는 맞아요. 칭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이게 제가 강의 때 그 강의 목적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제 모든 강의의 목적은 자립이에요. 저도 강의를 들어봤지만 네. 강의를 들을 때는 와 맞아 끄떡끄떡이고 해야지 하고 강의 끝나면 오케이 강의 들었어 수고했어 그러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냉정하지만 그냥 강의료를 날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강사로서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내가 실제로 할 것들이 뭐고 내가 실제로 혼자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이걸 듣고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지 혼자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임장 가서 뭐 하셔야 되는지 비교 평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강의 후기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블로그에도 후기 남겨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누가 강의를 들어야 할지까지 우리 시부님께서 정리한 게 아니고 시부님의 강의를 들은 우리 수강생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정도로 또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는 칭찬까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